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저도 여러분 덕분에 그 여행도 다녀오고 또 가족들하고 추석 명절도 잘 지내고 제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약속 드렸던 대로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추석 연휴를 지내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발생했고, 또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얘기지만 뭐 추석 내내 계속 마음 졸이고 시장 걱정하고 그래봤자 여러분 그 수익률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오후에 지금 돌아오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미 도착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럴 것 같은데, 이제부터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좀 오늘은 그 예행 연습으로 좀 마음을 좀 다스리는 그런 시간도 갖고, 또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국 시장이 그동안 이제 우리 시장 쉬었으니까 연휴 동안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그 내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게 또 오늘 새벽까지도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추석이었던 월요일 날 미국 시장은 3대 지수가 모두 그 2% 안팎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어진 또 오늘 새벽에 끝난 화요일 시장에서도 보합권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은 보였지만, 이게 단기적인 하락폭에 비하면 아주 그 힘이 없는, 전형적으로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인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니 해도 여러분 아시지만 가장 큰 악재는 중국의 헝다그룹, 그 에버그란데 헝다그룹의 그 파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이제 가장 큰 이유였죠. 지금 이제 시장을 이렇게 만든. 그래서 시장은 이 그 헝다그룹 사태를 2008년 9월에 있었던 리먼 브러더스 사태에 자꾸 이제 비교를 해가면서 또 한 차례 이제 그 시장에 밀어닥칠지도 모르는 이런 이제 세계적인 이런 충격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걱정거리가 헝다그룹 문제만 있을까? 그래서 이제 우선 이 걱정거리를 좀 정리를 먼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국의 헝다그룹 사태가 이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것처럼 이게 제2의 리먼 사태가 과연 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전 이게 리먼 사태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헝다그룹 사태는 이미 수주일 전부터 이미 시장에서 다 거론됐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휴 들어가기 전에도 말씀드렸고 하지만 그렇게 갑자기 튀어나온 그런 게 우선 아니라는 점, 그리고 리먼 사태하고는 조금 그 결이 좀 달라요. 그런 걸 느껴요. 왜냐하면 리먼 사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서브프라임 모게지 사태 아닙니까? 근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파생에 또 파생이 붙고 또 거기에 파생이 붙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주 긴 고리로 연결된 이런 금융 시스템에 있어서 일시에 이게 붕괴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2008년 9월에 나타난 거잖아요. 근데 이거랑 헝다그룹은 조금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헝다그룹은 물론 이거의 파급이 다른 나라로 전염되고 요새 전염된다 이렇게 많이 씁니다만, 글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게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이제 전염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중국의 유동성의 문제에 있는 거예요. 중국의 유동성의 문제. 이게 유동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부동산 버블이 좀 가라앉는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게 이제 굉장한 충격으로 나타날 거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건데, 사실 이 헝다그룹 사태하고 리먼하고 또 따지고 보면 전혀 관련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럼 헝다그룹 같은 문제가 왜 발생했을까? 이제 얘기가 거슬러서 올라가면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두셔야 돼요. 2008년 9월에
리먼 사태가 벌어지니까 세계적인 그 경제 충격이 일시적으로 확 하고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그 뭔가를 경제를 좀 살려내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여기에 이제 어떻게 해요? 과도한 유동성을 중국이 풀기 시작했어요. 자국에, 중국에.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많이 풀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대출받기 쉽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유동성 많이 풀었는데 중국의 지방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는 땅뿐이 없어요, 땅. 그러니까 이 땅을 이제 파는 거예요, 지방정부는. 땅을 계속 팔아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막, 그러면 이 지방정부가 땅을 팔면 누가 샀겠어요? 부동산 기업이 사죠. 헝다그룹 같은. 근데 부동산 기업 입장에서 유동성이 많이 풀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대출 받기도 되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지방정부가 팔고 있는 땅을 이제 전부 사서 부동산 개발을 하고 막 이랬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기업의 부채는 올라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기업으로서는 괜찮았어요. 부채도 늘지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최근에 이제 아시지만 시진핑이 공동부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 방면에 대해서 철퇴를 내리는 과정에 이 부동산도 이거 부동산 이거 해서 갑자기 돈 번 재벌들 이것들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부동산 버블도 이제 급격히 꺾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부동산 이제 재벌이 헝다그룹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헝다그룹이 이런 충격에 휩싸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리먼 사태랑 전혀 관련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건 그래서 이걸 우리가 리먼 사태 제2의 리먼으로 본다 이렇게는 볼 수 없다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물론 파급은 크죠. 금액도 크고 그러니까 뭐 정확한 액수는 사실 이렇게 디폴트가 나면 뭐 이게 까봐야 알죠. 근데 그냥 보통 얘기는 한 350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감이 잘 안 잡히는 숫자입니다. 근데 뭐 어찌됐거나 23일 날 1,000억 원 정도의 이제 채권이 만기가 도래하는데 만기 도래니까 뭐예요? 이자 갚는 게 아니에요. 만기 도래니까 이거는 원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갚으면 어떻게 해요? 디폴트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해서 전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예요. 혹시 디폴트 나면 어떡할까? 근데 제가 요거 녹화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제 뉴스에 떴는데 헝다그룹이 그 내일 그 이제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본토 채권, 그러니까 중국에 판 채권 20년 헝다 공사 이 채권에 대한 1년 이자를 23일날 지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뉴스가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또 역의 달러 채권, 해외에 발행한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역의 달러 채권에 대해서도 989억 원인가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이자를 지급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거는 이자 지급이니까 일단 급한 불은 뭐 이렇게 꺼나가는데 문제는 이제 만기 도래분은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중국 정부가 안 나설 수가 과연 있을까? 이걸 우리 몰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시진핑 그 정책에 의해서 이게 터지기 시작을 한 거고 또 국가라는 게 뭐 이거 시진핑 입장에서는 뭐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 이게 뭐 조그만 사태도 아닌데 굉장히 큰 세계적인 그 경기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거 우리 모르겠다. 우린 공동부유만 추구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도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이제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나서야 되죠. 근데 이제 나서면 이게 절차가 이제 일단 매각을 하는 거죠. 우리도 뭐 여러 차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매각하고 구제금융 이렇게 주고 또 그 오너는 다 추출하고 뭐 이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기업을 살려내는 거를 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헝다그룹 사건도 이제는 처리 단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수주 동안 이 얘기가 있으면서 그래서 중국 정부가 나서기 시작하면서부터 오히려 이 재료는 소멸권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또 걱정해야 되는 건 미국의 FOMC예요. 내일 새벽이면 우리가 이제 들을 수가 있어요. 파월 의장이
이번에 FOMC 회의에서 무슨 말을 할까? 근데 이것 자체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괜히 시장에서 난리를 치는 거지 의미가 없어요. 이미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이번 달에 별소리 안 하고 그냥 넘어갔다. 그래도 의미가 없어요. 왜? 10월에는 FOMC 회의 없죠? 11월에 하잖아요. 그럼 어차피 11월 되면은 그 자산 매입 규모에 대해서 손댈 거는 시장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 별소리 안 해도 또 이번 달에 뭘 발표해도 그것도 별로 시장에 문제는 뭐냐? 발표한다는 얘기가 지금 이런 상황에 FOMC가 그러면 이제 이번 달부터 당장 이거를 자산 매입 규모를 손대겠다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그럼 결국 또 11월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시장 측면에서 보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이게 또 한 차례 뭐 가벼운 쇼크야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악재고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미국의 이제 부채 상한선에 대한 협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자넷 옐렌 재무장관이 급 호소를 하고 국회에 막 이렇게 해서 이거 협상해서 부채 상한선을 올려달라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재료는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입장이 애매모호해요. 이건 민주당 공화당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채 상한선을 올립시다라고 어느 의원도 앞장서서 얘기하기가 되게 껄끄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부채를 늘리자는 얘기니까 잘못하면 나쁜 의원 같은 인상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제 디폴트가 나요. 디폴트가 나면 어떻게 돼요? 공무원들 봉급 못 주고 막 이제 그런 사태 나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그렇게 이제 상황으로 떠밀려 가야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요? 해결을 정해져 놨는데 굉장히 어려워야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로 남아 있어요. 다만 이제 그동안 뭐 몇 차례 노이즈가 발생하긴 하겠지만 이제 그런 측면으로 이거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코로나 변이종 확산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꾸준한 백신 접종, 또 치료제 막 승인해서 이제 치료제도 막 사람들이 먹고 그러니까 뭐냐면 뭐 완전 접종 끝냈는데도 걸리면 그다음에 이제 치료제 투약하고 결국은 이건 뭐예요? 약을 쓰면서 우리는 리오프닝을 간다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 아시지만 중세에 약 없을 때도 패스트로 뭐 거의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없어져도 계속 합니다. 이게 인간이 살면서 경제활동 안 할 수가 있나요? 산 사람은 살아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코로나 많이 참았죠. 근데 이제 백신도 많이 나왔고 치료제도 나오고 이러니까 이건 이제 그런 쪽으로 갈 거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결정짓는 바로메타가 완전 접종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이제 지금까지 정리하면 그 이 네 가지의 악재는 사실은 이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악재가 아니라 몇 달 전부터 다 회자되고 걱정하고 뭐 이렇게 해서 다 시장 참여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악재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이런 악재들이 지금 왜 이렇게 돌출돼서 나와야 하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주가, 미국도 그렇고 뭐 우리도 그렇지만 지금 주가에 작년처럼 아주 미친 듯이 이거를 계속해서 사줄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시장에. 제가 한번 그 바보 게임 얘기하셨죠. 시장에서 내가 주식을 산다는 거는 내가 저 가격을 주고 저 주식을 사도 분명히 나보다 더 비싼 가격에 이 주식을 사갈 나보다 더 바보는 존재한다라는 가설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가설이 자꾸 이렇게 침해를 받는 거예요. 지금 그 이유가 뭘까요? 주가가 높은 거예요. 계속해서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지금은 작년처럼 아주 호기롭게 이런 거 저런 거 안 따지고 가자 막 이러면서 이거를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는 게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주가가 떨어져야죠. 지금 가격에 못 사면 어떻게 해요? 지금 가격보다 싸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주가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좋은 말로 뭐 숨고르기 조정 어쩌고 얘기하지만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주가가 떨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거죠. 마침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장은 그동안에 찾던 핑계가 지금 네 가지나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가지. 제가 이제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네 가지나 이렇게 헝다그룹 사건, 또 뭐 FMC, 그다음에 미국 부채 상한선 문제, 코로나 변종,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필연적으로 이게 주가 조정이 필요하다. 그건 뭐 다시 상승한다는 거, 올라갈 거를 전제로 하면 이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현금이 중요합니다. 좀 천천히 가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추석 전에 계속해서 드려왔던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럼 이제 알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떡하냐? 이거 이제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는 어떡하냐? 근데 이거를 시장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을 보는 관점이 오히려 이거는 다 누구나 다 시장 참여자가 알려지고 수주 전부터 다 나온 악재였어요. 근데 그동안 뭐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이제 시장에 힘이 붙이니까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시장에서 이제 주가가 이제 폭락하니까 이제 얼른 도망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주식 투자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 그러면 주가가 다시 오르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주가가 빠져야지만 매수 세력이 들어온다? 그럼 우리는 주가가 빠진다면 살 수 있는 기회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다만 한 가지 여기 이제 전제돼야 될 게 뭐죠? 서두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두르면 안 됩니다. 뭐 하루 이렇게 툭 빠졌다고 싸다 이렇게 시장 심리가 그렇게 급격하게 변하지 않아요. 서서히 이제 변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되면 뭐 다시 주식을 사야 될 이유가 엄청나게 많이 이제 동원되죠. 뭐가 어떻고 뭐 제일 저거한 게 이제 실적이지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시장에 나오면서 주가를 움직이는 거고, 이거는 뭐 늘 그래요. 몇십 년 동안 시장이 변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알겠는데 그럼 뭘 사냐? 여기 이제 또 문제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럼 뭘 사냐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걸 뭘 샀을 때 이 주식을 다른 사람도 사고 싶어야 돼요. 다른 사람은 별로 사고 싶은 생각이 없는 종목이다. 그러면 이건 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사고 싶은 종목이 과연 뭘까? 이게 뭐냐면 향후에 실적이 지속적으로 상승이 가능해야 돼요. 이게 불가능하면 딴 사람도 싫어해요. 그러면 주가가 빠져도 안 산다는 얘기예요. 주가가 빠져도 살 수 있는 종목은 뭐냐면 향후에 지속적으로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인 주식이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없는 종목은 배제해야죠. 암만 빠져도 그건 배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추석 연휴 들어오기 전에 막 등락했잖아요. 그 이제 올라가던 날 비교적 나름대로 힘있게 이렇게 반등을 하던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그게 다시 말해서 뭐예요? 그거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포트폴리오 구성이 반드시 필요해요. 지금 여기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대형주가 돼요, 중소형주가 돼요, 무슨 주는 돼요, 뭐 기술주는 돼요, 뭐 가치주는 어때요? 이것 자체가 지금은 논의할 수가 없는 시장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걸 알면 신이게요.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포트를 구성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포트를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차 전지 쪽, 2차 전지 쪽. 근데 이제 여러분 요즘 느끼시겠지만 2차 전지에서도 세트 메이커들이 요새 되게 약해져요. 움직임이. 그건 왜 그러냐면 경쟁자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막시어 1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보니까 뭐 자동차 회사들이 다 내재화해서 자기네들이 만들겠다 그러고 궁극적으로는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회사가 엔진을 안 만들면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자동차 회사 엔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배터리인데.
그럼 엔진을 사다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형 그 마켓 시어를 가진 자동차 세트 메이커들은 죄송합니다. 다 내재화가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요즘 좀 뭔가 특징을 갖지 않은 그런 2차 전지 세트 메이커들은 조금 이제 움직임이 더딘 대신에 반면에 소재 쪽은 강하죠. 왜냐하면 그런 게 많이 생기면 팔아먹을 때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 있잖아요. 이 리오프닝은 뭐 꼭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고, 그럼 이제 여행, 항공, 면세 뭐 이런 거 우리들 얘기하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정책 관련주예요. 정책 관련.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건설, 원전. 뭐 원전을 해체하건 새로 짓건 하여튼 원전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우리나라가 그 잠수함, 요새 이제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올리는 것도 뭐 성공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핵을 장착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세계적인 흐름이 그 미국도 호주에 대해서 호주의 핵 잠수함, 이건 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지만 그 핵 추진 잠수함, 핵무기는 장착 안 하지만 핵 추진 잠수함, 이거는 이제 뭐 용인하는 것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우리도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 핵무기를 탑재는 못하지만, 그러면 이제 어떤 SMR, 그게 똑같은 겁니다. 소규모 원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거를 이제 한번 보시면 원전도 이거 상당히 많이 이제 거론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게 중국 사태가 이렇게 되니까 아마 내일 시장 열리면 원자재 쪽은 한 방 맞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일시적인 중국의 충격이다. 그러면 오히려 이건 분할해서 담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원자재라는 게 인플레이션, 우리가 지금 돈 많이 풀어서 걱정하죠. 그 출발은 여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오히려 그러니까 한꺼번에 덤벼서 사지 마시고 반드시 분할해서.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기업은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해 보여요. 일단 하락은 멈췄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 또 하나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국내 문제잖아요. 장애 변수가 국내에서 터진 거잖아요. 물론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뭐 중국은 뭐 사회주의 국가가 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 이제 그런 독점 규제법 이렇게 해서 자꾸 하는 추세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는 이제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정감사 되면 뭐 진짜 시쳇말로 이까진 의원은 다 한마디씩 할 겁니다. 이 플랫폼에 대해서. 그게 표 관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플랫폼 기업이 되게 괴로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나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철저하게 분할 매수는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굉장히 다분할로 해야 돼요. 뭐 2번에 나눠 산다 이런 거 말고. 그래서 그 다분할을 할 때는 임의대로 일정선의 가격을 딱 정하는 거예요. 그 가격 밑으로 내려오면 분할 매수, 안 내려오면 안 사. 그런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외부 충격으로 푹 한 번 더 빠지면 그때 멈춰야 돼요. 그때는 멈춰야 됩니다. 그때 어이구 기회다고 더 사는 게 아니라 멈춰야 돼요. 요 문제는 제가 이제 그 브런치 카페가 이번 주에 하면 50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즌 1은 50회로 일단 문을 닫고 조금 휴지기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물타기하고 분할 매수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그래서 시즌 1의 50번째 마지막 강의로. 그래서 이게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이거는 분할 매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반도체나 해운 관련 이것도 이제 언급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일정 주가 이하로 내려와야 사야 돼요. 이것도 뭐 빠진다고 그냥 사고 그런 게 아니고 또 이것들은 어떤 최근에 불안정성 때문에 어떤 게 있냐면 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상승한다. 그러면 일부 부분 익절을 해야 돼요. 아직 이게 본궤도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튀어 오르면 생각보다 많이 튀어 오르면 익절. 그 개인마다 차이가 있죠. 어떤 분은 뭐 난 7% 넘으면 어떤 분은 10% 넘으면 뭐 그건 각자가 알아서 이제 정하셔야 할 건데 그런 거를 같이 해가야 된다.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추석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드디어 우리도 다시 싸움터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긴장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긴장하실 필요는 없지만 일단은 그 연휴 기분에서는 좀 빠져나오셔야 오늘 오후서부터는 빠져나오셔야 내일은 또 새로운 장이 열리고 또 우리가 거기서 전투를 벌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뭐 내일은 제 생각에 그렇게 아침부터 막 상승 그거 뭐 거의 뭐 하락 출발하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시장이 풀려나가는가 이거는 이제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석 연휴 동안에 있었던 일을 전부 정리하고 연휴 뒤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시장에 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말씀드리는 걸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시장 끝나고 나서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